지금 공화당이 저 채무 상한을 저렇게 협상을 안 해주는 것 중에 그 설득력이 있는 부분은 당신 돈을 왜 이렇게 써? 이런 게 있는 거죠. 대통령한테 저렇게 얘기하는 것에 일부는 우리도 공감이 가는 거죠. 정말 미국이 저렇게 돈을 많이 써서 우리가 엄청 힘들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시사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TV나 뭐 방송에서 이번 주 내내, 지난주 내내 뭐 얘기했냐면 미국이 파산한다, 미국이 디폴트 위기에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이 디폴트라면 뭐 전 세계적인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리는 없겠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럴 리는 설마 미국이. 왜냐하면 미국이 파산하면 전 세계가 정말 재앙이 닥치는 거거든요. 한국 경제도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정치인들이 아무리 정신이 나갔어도 설마 그러지는 않겠지. 이런 우리가 그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점점 그 데드라인이 다가오고 있어서 오늘 그 문제 한번 그래도 잠깐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뉴스를 들으실 때도 관전 포인트가 뭔지 같이 보시고. 미국이 파산한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국가부채 상한 논란입니다. 이게 뭐냐면 나라가 질 수 있는 빚, 그러니까 국채를 얼마나 발행할 수 있는지를 미국은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 법을 정해놨고 이제 국채가 계속 누적이 되면 그때마다 한도에 도달하면 법을 법을 바꿔서 상한을 바꿔주는 거죠. 계속 올려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한이 이미 지난 1월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그 쌈짓돈을 꺼내서 쓰다가 이 옐렌 재무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5월달에 6월 1일경에 정부가 이제 돈을 못 갚기 시작한다. 그게 파산이죠. 국채를 갚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라는 국가가 파산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미국 내부에서 심각한 경기 침체도 있지만 미국이 국채를 못 갚을 경우에 세계 국채 시장이 흔들리고 그리고 그 각각의 펀드가 또 사회보장연금을 지급을 못 미루고 이러면 주식도 폭락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미국의 국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흔들리면 그걸 못 갚는다 그러면 미국 국채 자체가 이제 위험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럼 이자율이 올라야 되고 그럼 전 세계의 금융기관이 다 금융자산을 쌓을 때 미국 국채를 기준으로 다 지금 계산을 해서 올려놨는데 차곡차곡 그 자체가 막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가 흔들리는 과정에서 각종 금융적인 그 혼란이 발생할 것이고 그러면 주식시장까지도 어마어마한 충격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앙입니다. 재앙. 전 세계가. 지난번 우리 영국이 왜 뻘짓했을 때, 트러스 여성 총리가 뻘짓했을 때 전 세계 금융시장이 완전 경기를 했잖아요. 근데 미국의 국채가 파산한다는 거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경기가 이제 나타날 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도대체 미국은 뭐 하고 있냐? 도대체 왜 전 세계를 볼모로 뭐 하고 있는 거냐? 그게 문제죠. 자, 이게 지금 극적인 여야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보세요. 지금 공화당이 야당이죠? 공화당이 이 부채 한도 상향 자체를 안 해준다기보다 좀 아껴 쓰자, 제발.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재정 지출 계획을 좀 깎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올려줄 테니까 지출을 좀 깎자. 이겁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 완강해요. 협상 없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은 이겁니다. 지금 IRA, 반도체법이라든가 IRA법, 그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인데 거기에 대해서 친환경 관련 투자를 되게 많이 하게 돼 있잖아요. 그거랑 그 다음에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런 지출을 좀 깎으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절대 못 깎는다 이런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현장이고 그러면 이런 일의 배경이 뭐냐? 보시면 뭐가 문제일까? 이제 해설 기사입니다. 원래 왜 다른 나라에 없는 이런 제도가 왜 있냐? 이게 1차 대전 때 국채 낼 때마다 국채를 발행할 때마다 허락을 해줬었는데 1차 대전 때 전쟁 열심히 하라고 이거를 그냥 부채 한도만 정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한도 내에서는 마음껏 쓰세요, 정부가.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할 때마다 허락 안 받으셔도 됩니다.
이게 한도 내에서 마음껏 쓰세요라고 이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1차 대전 때. 그래서 그동안 이 한도에 도달하면 100번도 넘게 이때까지 조정이 됐어요. 조정이 됐고 뭐 여야가 저 무난하게 한 적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미국의 정치가 망가지면서 특히 지난번 선거에서 지금 공화당이 하원에서 과반수잖아요. 하원 의원 중에 한 20명은 공화당의 탈레반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완강한 보수 우파입니다. 이 프리덤 코커스라는 이분들은 진짜 너무나 비타협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좀 타협적인 그 하원 의장 케빈 메카시라는 사람을 의장으로 뽑을 때도 14번이나 떨어뜨렸습니다. 자기네 당 사람인데. 자기네 당 사람인데 이 사람 너무 물 같아 이러면서 14번이나 떨어뜨려서 국회를 마비시켰어요. 이 하원의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저 프리덤 코커스라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부채 상환 그 협상을 주도를 하는데 주도를 한다기보다 이 사람들이 워낙 목소리가 세니까 이 사람들은 비타협입니다. 비타협. 반 바이든 반 민주당. 그래서 지금 이 우리 언론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다 이 미국의 그 위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정치가 망가져서 그렇다. 이렇게 비타협적인 그 구구들이 공화당의 구구 하원의원들 몇 명이서 이 저 전 세계를 볼모로 지금 이 부채 상한을 가지고 이거 거의 전쟁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화가 나는 거 맞죠. 미국 정치가 저렇게 비타협적으로 되는 바람에 우리까지 지금 위험하니까 그래도 결국은 타협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찜찜한 거죠. 지금 6월 되면 미국이 저 파산 위기에 처한다는데 그래서 우리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을 텐데 저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 딱 들잖아요. 저 공화당 하원의원들 저 탈레반 같은 의원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화가 좀 나죠. 그리고 한쪽으로는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지 뭘 또 저렇게 비타협적으로 다 그러나 좀 타협을 좀 하지 이거죠. 전 세계를 볼모로 뭐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드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조금 해설을 해드릴게요. 이게 지금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이게 보시면 이게 뭐냐면 미국의 국채예요. 미국의 국채 수준인데 이게 지금 1990년대부터 쭉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아주 완만하게 올라왔죠? 그러다가 이게 언제 엄청 올라오냐면 2008년 전 세계 금융위기 때. 이때가 언제냐면 오바마 때입니다. 이때 엄청나게 들어요. 이 중에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죠. 근데 오바마 선생도 지금 보시면 그 당시에 그 오바마 선생이 돈 쓰는 방식도 아주 배포가 컸어요. 그래서 이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금융위기 극복 이후에도 계속 올라가죠. 이게 이제 오바마 선생이 돈을 엄청 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계속 올라가요. 그 다음에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때 요게 언제냐면 트럼프 때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선생 때도 요때가 언제냐면 코로나 때잖아요. 코로나 때 그 코로나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엄청 썼죠. 이때. 이것까지 이해가 가죠? 그럼 이 뒤는 뭐냐 이건. 이겁니다. 이거 보시면 이거는 재정 적자예요. 재정 적자. 적자일 때가 있고 흑자일 때가 있고 또 적자일 때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어야 되잖아요. 안 올라오죠. 이게 좀 안 좋을 때는 적자였다가 좋을 때 흑자였다가 그 다음에 적자였다가 올라왔어야 되는데 안 올라오고 이 금융위기 때 오히려 더 푹 꺼지죠. 이때가 이 기록적인 적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충분히 올라오지 않고 다시 내려가요. 이때가 2016년, 17년. 다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때가 저 트럼프 때 이 트럼프가 이제 돈을 많이 썼죠. 많이 썼는데 이때가 코로나 때니까 엄청 쓴 것까지는 그래 이해한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경제가 좋아지고 있을 때잖아요. 지금 미국은 뭐 경제가 좋습니다. 아직은 침체가 오지 않았고 인플레하고 싸울 정도니까 과열이 됐었잖아요. 근데도 적자가 이렇게 크다는 것. 지금 작년 적자가 여기 5조입니다. 5조 달러. 5조 달러면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냐. 이 우리나라 1년 GDP가 1.8조입니다. 1.8조. 그러니까 지금 이 적자의 폭이 어마어마한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살림을 이따위로 하냐. 이게 지금 5조가 아니라 이게 GDP의 5%입니다. GDP의 5%나 적자를 지금 평상시에 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러니까 바이든 선생이 돈을 엄청 써도 진짜 너무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선생도 돈을 많이 썼지만 코로나 중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한다고 치고, 근데 코로나로 인한 위기가 지나간 다음에 경기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쓴 바이든은 뭐냐. 이거 관련해서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지금 이코노미스트 기사입니다. 바이든이 지금 인플레이션, 이 전 세계의 전 세계를 이렇게 혼란에 빠뜨린 인플레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게 코로나가 회복되기 시작했을 때, 이미 회복이 시작된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 1.9조 원, 1.9조 달러입니다. 1.9조 달러. 이게 우리나라 1년 GDP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이거를 긴급 구호라는 이름으로 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다 저희가 작년에도 이걸 다뤘었는데, 아니 경기 좋아지는데 이 큰 돈을 왜 써? 저 사람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랬죠.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래서 결과는 지금에 와서 지금 2년 지난 다음에 평가를 해보니 이게 인플레이션 주범이네, 주범 이거죠. 자, 시청자 여러분, 인플레이션 주범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지금 고금리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듭니까? 미국이 저렇게 금리를 올렸으니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는 같이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5%가 넘잖아요. 엄청 올랐잖아요. 아니, 미국이 5%가 넘고, 우리가 지금 계속 올려서 지금 가계대출, 지금 그리고 부동산, 이게 지금 금리 때문에 우리 경제가 얼마나 골병이 들었습니까? 지금 이 문제를 보시면 미국 대통령이 돈을 재정을 엄청 쓴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지금 2년 지난 다음에 이거를 냉정하게 평가한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돈 쓴 게 정말 많은 효과를 가져왔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이런 나라들은 코로나 때도 미국이 돈 쓴 거에 반도 안 썼다. 반도 안 썼는데 그 일자리 늘어나는 거는 똑같이 회복이 됐다. 일자리 늘어났다. 똑같이.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된 게 다른 나라는 더 빨리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돈 써서 회복됐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 때문에 코로나 때는 훨씬 더 많이 줄었다가 빨리 회복이 됐다는 거지. 지금 돈을 훨씬 안 쓴 나라들도 회복은 똑같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엄청 쓴 거가 별 의미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지금 회복이 될 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은 돈을 엄청 쓴 거, 그래서 이 전 세계에 이 고금리로 인한 이 골병을 들게 한 책임을 이 사람은 앞으로 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공화당이 채무 상한을 저렇게 협상을 안 해주는 것 중에 그 설득력이 있는 부분은, 당신 돈을 왜 이렇게 써? 이런 게 있는 거죠. 물론 공화당이 전 세계 걱정을 해주는 건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그냥 세금 많이 내고 이러는 게 싫으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대통령한테 저렇게 얘기하는 것에 일부는 우리도 공감이 가는 거죠. 정말 미국이 저렇게 돈을 많이 써서 우리가 엄청 힘들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시사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라 빚이 계속 올라가면,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시작할 때 우리가 나라 빚이 다 합친 게 600조 정도였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권 동안에 400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00조가 넘죠.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이 쓴 게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가 본격화된 2020년 봄 이전에도 어마어마한 적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우리나라의 진보라는 사람들은 이 나라 돈을 쓰는 것을 굉장히 쉽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나라 돈을 이렇게 쉽게 여기면 우리나라는 정말 큰 부담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재정이 불안해지면 우리나라 전체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재정을 그래서 굉장히 아껴 써야 되는 나라인데,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얘기했냐면 기축통화국이 아니라서 우리는 진짜 아껴야 된다. 그럼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괜찮냐?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낫죠. 그러니까 돈을 펑펑 써도 되는데 그런 미국조차도 저 정도로 펑펑 쓰니까 지금 전 세계에 이 나비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온 거죠. 그리고 자기네 야당들도 야 이건 너무하지 않냐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세계를 살고 있냐면 코로나 때 어마어마하게 수영장에 물을 너무 빨리 그 나라 돈으로 채운 상태에서 물을 서서히 빼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은 바이든은 그 수영장에 물을 빼는 타이밍을 놓치고 더 돈을 왕창 넣은 거죠. 그 덕분에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충분히 빼고 있냐? 우리나라도 지금 수영장에 물이 너무 넘치니까 이제 빼야 되는데 잘 빼고 있냐? 아직 안 그렇죠. 윤석열 정부가 그걸 목표로 했으나 그걸 목표로 하면서 재정준칙도 만들고 뭐 하겠다고 했지만 국회에서 지금 통과를 안 하고 있죠. 그리고 내년에 선거죠. 내년에 선거이기 때문에 지자체장들이 지금 난리가 났죠. 그 오만 그 돈을 쓰겠다고 지금 뭐 도로, 철도 뭐 난리입니다. 공항.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수영장의 물을 슬기롭게 빼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그걸 지금 잘 못하는 정부들 때문에 우리 국내도 힘들고 전 세계도 힘들다. 특히 바이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미국의 저 부채 상한 그 교섭 있잖아요. 저렇게 정치가 망가져서 우리를 이렇게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는 거는 일단 유감입니다. 근데 그 배경은 돈을 너무 많이 쓴 게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바라는 바는 미국이 좀 민주주의의 그 선도국답게 정치를 통해서 지출도 좀 줄이고, 양쪽이 다 저렇게 완강하게 버티지 말고 지출도 좀 줄이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빨리 타협해야 되는 거죠. 빨리 타협해라. 빨리 타협해서 우리를 볼모 삼아서 이딴 짓 하지 마라. 이게 저 미국 사람들은 제 목소리 안 듣겠지만 들리지도 않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도 굉장히 재정이 건전해야 된다. 특히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더 건전해야 된다.